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4절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지난 시간에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요걸 볼게요. B, C, 평가. 자, 우선 스토리를 보시면 거기 361페이지 볼게요. 앞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해야 하는가, 뭐 그 선택과 관련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니긴 했죠.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소비자 가격으로 할지 생산자 가격으로 할지 뭐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는요 그 이상의 좀 더 빡센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뭐가 빡센데,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아니, 우리가 시장 가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계 비용을 할 것인가 뭐 등등등 그 얘기했는데, 시장 가격이 막 변해버리면 타겟이 변하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변화 전의 가격으로 할지 변화 후의 가격으로 할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 어떤 공공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사업을 진행을 했더니 몇 가지 상품이 일정한 양으로 생산되고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의 일부로 간주하려고 해요. 근데 뭐냐면, 공공사업을 진행을 했더니 공공사업으로 생산된 상품의 요 가격이, 시장에 방출된 결과 가격이 변화가 생긴 거야. 오케이, 취지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공공사업은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품들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화폐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데, 변화 전의 가격을 비포 가격을 사용할지 변화 후의 가격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공공사업, 우리가 어떤 쌀 관련한 관계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관계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쌀의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쌀 생산의 한계 비용이 하락했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수평축이 쌀의 생산량이고 가격이에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의 생산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격도 하락했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변화했으니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맨 밑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쌀 생산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쌀의 가격과 양의 조합을 나타내는 대신,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변했죠? 이렇게 하는 것 대신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편익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즉 그게 소비자 잉여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가 원래 가격이 높고 거래량이 작았을 땐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더 남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해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소비자 잉여를 우리가 편익의 증가로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가격을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편익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은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시장에서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거야. 시장이 없는 거야. 시장이 없으면, 시장이 있어야지 가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가격도 없는 거야. 뭐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이라는 거, 이런 거 시장에 가격이 없잖아.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생명의 가치. 아니,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요거 시장에서 목숨값 이게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 세 번째, 그 밖에 무형적인 편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의 가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거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자, 공공사업을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 사업을 했더니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이 되면, 아니, 그랬을 때 그 시간의 가치 얼마나 되는가 그걸 측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고속도로의 사업으로 시간이 단축되었으면 이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거를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주관적 가치가 추가적으로 일했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과 같아질 때 일을 계속한다. 이게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그게 뭐야? 그래요. 임금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말이야 1시간 단축이 됐는데 시간당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이 10만 원 번다 그러면 나의 시간에 1시간의 주관적 가치는 1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률이 높은 사람은 훨씬 더 시간 단축의 혜택이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시간당 임금률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었는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익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서울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지하철 이런 게 생기면 시간당 임금에다가 절약된 시간의 양, 그리고 서울 시민의 전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 이렇게 하면 고속도로 산업의 편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의 가치 측면에서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편익의 크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간당 임금률에다가 절약된 단축된 시간에다가 이용자 수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고속도로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시간 단축으로 인한 편익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도 나와 있죠. 각조 7번에 보시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공공사업의 결과 밑에 각조 7 보세요. 어떤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연간 150시간 절약이 됐어. 시간당 임금률이 2만 원이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는 연간 3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편익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 아이디어는 오케이, 이해는 가는데, 아니, 사람에 따라서 노동시간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 우리가 노동시간을 우리가 막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전문직 아니면은 선택이 곤란해요. 하루에 8시간이다 하면은 그냥 그걸 8시간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지 뭐 이게 막 줄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임금률로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임금률이 그의 시간에 대한 평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비자 이론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은 노동시간의 선택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자, 특정한 일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임금률이 시간의 진정한 평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이다. 아, 이게 좋은 마인드이긴 한데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비금전적인 이득 이것도 사실은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일하는 게 즐거워. 이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상쇄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임금에서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000원? 뭐 나는 괜찮아. 일 자체가 즐거운데. 그 사람이 승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즐기는 일을 자기의 어떤 주된 일로 삼는 거. 반대로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임금률을 그냥 시간의 진정한 평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자,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시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교통수단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 교통수단에 대한 이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편익을, 시간의 가치에 대한 편익을 나타내는 건데,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이용하면 기차를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2시간 절약이 된다 할게요. 근데 요금은 5만 원이 더 비싸. 그러면 2시간당 5만 원이니까 1시간당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낼 의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2만 5천 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시장에 거래가 없어서 발생하는 시간의 가치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생명의 가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생명의 가치는 한 개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화폐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생명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논의하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이냐? 고귀한 생명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뭔가 보상을 해주거나 보험에서도 등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관점에서는요, 365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사람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갖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규제 이걸 하게 되는데 안전 관련한 규제 사업을 한다 할게요. 규제 정책을 실행한다 할게요. 그럼 이에 따른 비용은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 같은 거 할 때 생명, 사망 확률이 얼마나 줄어든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생명의 가치도 평가해야지 우리가 편익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만약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고귀하니까 구하려고 하는데 몇 조 원의 돈이 든다, 100조 원의 돈이 든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막상 생명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한다라고 할 때 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생명의 가치까지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을 좀 더 깨끗이 만드는, 건강해지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다시 볼 거야. 그걸 우리가 통계적 생명의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무형적인 편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밖에 무형적인 편익.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 같은 것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국방력 증대 같은 무형적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형적 편익을 주요 목표로 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무형적인 평가가 편익을 측정하는 게 어려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비용 효율성 분석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 할게, 취업을 준비한다 할게. 근데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목적은 무조건 달성해야 돼.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경작에서는 제약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할게요.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 우주 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당위의 문제야. 그러면 이왕 할 거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거기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는 비용 효율성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을 가장 최소화해서 나타내는 효율성 분석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오케이. 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이 방법은 우선 공공사업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주어진 그거 체크하시죠. 아니, 목표 달성은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주어진
우리나라가 달성해야 될 숙명이라고 할까? 사명이라고 할까? 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비용이 가장 작게 되는 것을 선택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걸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통계적 생명의 가치 이걸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 뭐 대충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학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생명의 가치를 측정한다 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간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사망 확률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요. 돈을 들여서 죽음의 위험을 줄이는 행위를 갖는 거와 생명의 가치는 이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죽음의 확률과 일정한 금액을 맞바꾸는 셈이 되고 이게 바로 생명의 가치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히 통계적 생명의 가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측정하려는 게 진짜 개개인의 고귀한 생명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통계적 생명의 가치란 사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갖게 되는데 일정한 금액의 돈과 사망 확률의 감소가 맞바꿔질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사망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감소하기 위해서 자, 이걸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통계적 생명의 가치 value statistical life 이런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생명의 가치란 말하지 않고 이렇게 통계적 이 말이 앞에 붙는 거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명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하는데 오는 거부감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요거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예, 한 두 가지 정도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쭉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앞으로 계속 다니게 돼서 이렇게 은퇴까지 한다 그러면 요거 은퇴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여기서 사망을 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있잖아. 만약에 은퇴하지 않고 직장을 계속 다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 휴먼 캐피털 접근법 이렇게 됩니다. 인적 자본 접근법 이렇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만약에 연봉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중간에 사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큰 생명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주부거나 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에 사망하게 되면 뭐야? 앞으로 돈 벌 게 별로 없었네? 이렇게 되면 생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안전성의 증대를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측정해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불의사 접근법, willingness to pay를 이용한 접근법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돼. 자동차 같은 거 할 때 그냥 자동차는 말이야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안전장치 있잖아. 설마 사고 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뭔가 사고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실제 선택을 상황 관찰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해서요. 이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적인 상황에 의해서 설문조사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현시선호,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자신의 어떤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는 거,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사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추가적인 경비를 지출할 용의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화재 경보기를 구입하거나 설치한다 할 때 비싸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장치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 또 광부나 스턴트맨 등은요, 위험성이 높은 직업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 높은 보상적 임금 격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사망 확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낼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정해서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이 현시 선호에 기초해서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망 확률이 높은 또는 3D 환경 있잖아. 데인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더티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그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내 일을 하려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그런 임금 격차를 보상 임금 격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상 임금 격차를 통해서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해요. 자, 우리 거기 간단한 회기식이 있는데 임금과 관련해서요, 뭐 알파가 있고요, 베타에 K를 집어넣었어. K가 그 직종과 관련한 사망의 위험을 나타내.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거기에 K만큼 가중돼서 거기 나와 있는 W, 임금이 올라가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의 요인들에 따라서 요거 위험 이외 나머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집어넣어서 X에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위험 이외에 관찰 가능한 모든 요소들 X에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관찰 불가능한 나머지 기타 등등. 자, 베타 값이 바로 보상 임금 격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임금률은 달러로 표시된 시간당 임금률을 뜻하고 1년에 평균 2000시간의 작업을 하며 사망의 위험은 근로자 1만 명당의 사망자 수로 나타난다 할게요. 그래서 사망자 1만 명당 뭐 몇 명 사망 확률을 줄일 수 있는가, 그렇게요. 자, 만약 베타의 추정치가 요게 베타가 0.35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 사망의 확률이 10,000분의 1만큼 거짐에 따라서, 사망 확률이 10,000분의 1만큼 거짐에 따라서 10,000명 단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0.35달러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0.35에다가 거기 1년에 평균 2000시간의 작업을 하게 되면 2000을 곱하고 거기다 만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00명일 때 1명 다치는 거니까 그게 진짜, 그러니까 10,000분의 1만큼 내가 사망 확률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100% 사망하게 되는 건 거기다 만을 곱하면 한 명이 반드시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1만을 곱해서 700만 달러가 바로 통계적 생명의 가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역시 근데 인적 자본 접근법이나 보상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하게 되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거죠. 특히 그들이 처할 위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정보를 몰라요. unknown.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험의 정도를 무시합니다. 저평가하는 거야. 자동차 옵션도 안전장치 할 때, 아유 설마 내가 사고 나겠어,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데,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측정 결과와 활용 사례를 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에 다양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인적 자본 접근법과 willingness to pay 접근법에 따른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은 willingness to pay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봤고요. 뭐 그다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폴란드는요, 인적 자본 H라 썼으니까 휴먼 캐피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willingness to pay가 좀 더 높게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36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무로잭 테일러 교수가 연구한 40개 이상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한 그것들을 봤더니 생명의 가치가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사이에 좀 뭔가 분포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다른 연구자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도 아니다. 생명의 가치.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스쿠시의 매스터먼에 의해 따르면 거기 보상임금 격차를 활용해서 미국의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직접 추정해 봤더니 거기 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생명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해냈고요. 이를 활용해서 위험에 따른 임금 자료가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세계 각국의 통계적 생명의 가치에 평가한 결과가 거기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모렐 교수가 얘기한 통계적 생명 가치를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십 년 동안 실시한 정부의 이런 안전 관련한 규제 이걸 통해 가지고요 분석을 해봤더니 각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치가 높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거기 오른쪽 3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생명을 한 명 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거기 보니까 소화 사용 방지 라이터. 이거는 라이터에 애들은 사용 못합니다. 그런 거를 간단하게 부착해서라도 좀 뭔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제일 밑에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71페이지 가보시면 아직까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일부 영역에 한해서는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든가 감염병 대응과 같은 이런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제대로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다음에 통계적 생명 가치를 우리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의도적으로 왜곡 평가하는 문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왜곡 평가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과 비용 같은 거 할 때 공공사업은요, 주로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하거나 공무원들이 위해서 할 텐데, 저 위에서 뭔가 정책 결정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가능한 한 좀 통과를 시켜주도록, 그럼 약간 편익을 과다 계산하고 비용을 좀 작게 저평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추진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로 인해서 부차적인 편익을 강조해서 좀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때 예를 들면 고속도로 건설을 하나 만든다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여행시간의 단축이라는 편익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여행시간 단축이라는 이러한 편익도 있는데 자, 더 나가서요. 이건 직접적인 편익이지. 여행객 증가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그러니까 여행지의 소득 증가 관광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세컨더리 부차적인 편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부차적인 편익을 특히 더 부풀려서 사업 타당성을 부풀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편익들 중에서는요. 금전적인 편익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랬죠. 특히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할 수도 있어.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여행객이라든가 여행지뿐만 아니라 아이고 일거리를 만들었네.
고용 창출하는 이러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강조해서요. 심각한 경기 침체에는 우리 케인즈의 공공사업 일으키는 거랑 같이 와 일자리를 창조했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공공사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가 비자발적 실업에 있는 사람이면 일자리를 만든 거긴 하지만 아니 삼성이나 현대나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게 맞아요. 아니 왜냐면 임금을 줘야죠. 근데 임금을 제공해야 되니까 임금 제공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편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요. 또 간척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중계산을 통해서 이게 부풀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농산물 생산의 증가를 편익으로 계산해요. 간척사업 같은 경우에 간척사업. 그럼 여기서 간척사업에서 여기다 농작물을 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척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생산의 증가, 농산물 생산의 증가, 네, 요거를 우리가 편익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그런 다음에 새로 조성된 농업용 토지 가격을 또 다른 편익 추가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농업용 토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농업용 토지 땅값이 상승하는 거죠. 상승.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편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땅값이 왜 상승합니까? 거기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반영돼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산물의 생산 증가에다 땅값 올라간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2번 이중으로 계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볼게요. 비용 편익 분석과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가 검증할 때요. 이제 주로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있는가 이걸 판단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다 의도까지 들어갔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5번째, 자, 분배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배 측면까지 고려. 첫 번째 볼까요? 소득 재분배를 명백히 지향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아니 민간사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 공공사업은 이제 좀 골고루 분배하는 공평성, 소득 재분배 이러한 혜택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자, 그로 발생하는 분배상의 변화가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분배적 효과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죠. 원칙적으로 말해서 다음 페이지, 다음 단락 보시면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해서 타당성 평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 계층을 나눠서 10분이든 5분이든 계층별로 뭔가 혜택에 대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가중치를 분배 가중치라 했습니다. 분배 가중치를 이렇게 다르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별 순편익에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계 효용이 낮아진다는 가정하에서 낮은 소득 계층일수록 당연히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분배 가중치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역시 쉬운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은 없어서
정확한 뭐 합의를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니 앞에서 비용 편익 분석할 때도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정확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분배 측면까지 고려한다? 야, 이거 필요한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뭔가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 하에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뭐 시간이나 생명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시장의 가격이 변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편익 같은 것들, 비용 같은 것들 평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의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는 분배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